자, 달려봅시다. 자, 9장.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몰인. 이거는 부부 사이인데 한쪽이 한쪽을 너무 간섭하고 억압하는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섭하고 억압하는 것을 이제 윌리엄 글래서는 외부 통제 심리학이다 이렇게 말했고, 자 본문. 당신이 그를 자유롭게 해주도록 생각해야 한다고 나는 봐요. 한쪽이 너무 억압하니까 윌리엄 글래서가 그러면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고, 그 사람은 하지만 그는 결혼한 남자예요.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끔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이런 문제가 아무래도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결혼을 했으니까 가정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나한테 충실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윌리엄 글래서가 말했던 현실 치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 심리학, 현실요법이 자유의 심리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상대방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환청을 듣는 레베카. 환청을 듣는다는 거는 흔히 좀 조현병에서, 정신분열이라고 하죠. 그 병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입니다. 레베카, 너는 원하는 게 뭐니? 나는 그녀의 좋은 세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다. 선생님은 정말로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소리 듣는 것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레베카라는 아이는 그 환청이 들려서 찾아갔는데, 그러니까 환청이 들려서 너무 힘들다라고 찾아갔어요. 윌리엄 글래서 상담자를. 그런데 윌리엄 글래서는 환청이 어떻게 들리냐, 뭐가 들리냐 이런 거에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냥 너의 좋은 세계 안에는 뭐가 들어있니? 네가 평소에 원하는 게 뭐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애가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면 항상 이분법적인 그런 접근이에요. 증상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윌리엄 글래서처럼 그 어떤 자신이 원하는 좋은 세계,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그 그림이 뭔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 윌리엄 글래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증상이라는 거는 왜 안 중요하냐면, 그냥 그거는 어떤 뒤에 부분에 나올 건데 어쨌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라고 봤고, 자기가 진짜 원하는 바를 얻게 되면은 그 증상은 저절로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증상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안 한 편이 있고, 여기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증상이라는 건 어떤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뭐 우울증, 공황장애, 뭐 환청, 이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은 원리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상입니다. 이게 나타나는 이유로 첫 번째, 증상은 좌절 시에 나타나는 분노를 억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이건 항상 얘기했으니까. 자, 두 번째, 증상은 도움을 요구한다. 우울한 사람을 보고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뭐 이렇게 우울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고 싶어서 증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상은 그들을 궁지에서 벗어나게 한다 라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공황장애 뭐 그런 거 있었을 때도 그때 아마 무의식 속에서는 공부가 되게 하기 싫었나 봅니다. 그때 중3 연합고사 앞두고. 근데 공황장애가 어쨌든 생김으로써 공부를 안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아프다 뭐 이렇게 하거나 어딘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자기가 진짜 하기 싫어하는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궁지에서 자기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쟤는 그냥 좀 이상하니까 그냥 놔둬라 약간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런 메커니즘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분석했을 때는 환청은 그녀가 가족들의 압력에서 느꼈을 수 있는 분노를 분명히 억제해 주었다.
아마 이 케이스에서 레베카라는 소녀는 가족들이 공부에 대한 압박을 좀 되게 많이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 자신이 그런 환청을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들리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부모님들이 얘를 이제 심리 상담 받으러 이렇게 온 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 레베카라는 소녀가 그때 뭐 환청이 안 들렸으면 자기 그 윌리엄 글래스에 따르면 얘가 너무 분노를 느낀 나머지 부모님한테 공격 행동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무의식 스스로가 내 자신 스스로가 환청이 들리는 걸 선택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베카 내 생각에는 단지 추측이지만 환청은 너에게 그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 같다. 긴장을 풀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라고 말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산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증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장 우울해하기를 선택한 테레사.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불행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떻게 이득을 주었나요? 기분 나쁘게 느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기분 좋게 되는데 도움이 됩니까? 이거는 그 윌리엄 글래서가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너가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어떤 행동들이 과연 이 상황에서 도움이 될까? 그게 되게 단순하게 보면 막 도움이 될 것 같은 행동들도 있는데 그걸 깊이 생각해 보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면 더 이상 이제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번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윌리엄 글래스턴은 이야기할 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한번 좀 책임감을 맞나? 하여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래? 이런 질문들 다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는 질문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13장 성행위에 탐닉하는 주디스. 이 주디스는 여자아이였던 것 같은데 이 부모님들이 얘가 자꾸 그 성행위에 탐닉을 하자 뭔가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심리상담 선생님에게 데려온 거죠. 그 윌리엄 글래서는 당신들이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그녀를 간섭하지 않는 거죠. 그녀를 사랑하고 이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녀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떤 행동에 탐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그냥 사랑해줘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녀와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녀는 더 강렬하게 싸우려 할 거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잔소리하지 말고 문제점을 지적하지 마라. 그냥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씁니다. 14장 알코올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로저. 여기서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고 그거를 못 참아하는 아내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가 술 마시는 것을 그만두게 하려고 위협하고 벌을 주고 비난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잔소리하고 매수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 것이 AA의 핵심임의 정신이다. 그 AA라는 게 알코올 치료하는 그런 모임이나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하는 AA가. 이제 그거의 핵심이 바로 관계 맺기라고 합니다. 20년 동안 했던 대로 똑같이 행동한다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아침 차 안에서 비난하고 탓하거나 불평하는 것 말고 당신이 그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밤 술을 마시는 것이 우리가 더 잘 지내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질문하는 건지 알겠죠? 이렇게. 근데 이 케이스도 그렇지만 알코올릭은 정말 심각한 문제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중독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으로 접근을 하면은 어찌됐든 좀 괜찮아질 거라는 거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왜냐면 이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억지로 하지 마라, 비난하거나 탓하거나 불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없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게 도움이 되나? 이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15장. 어린아들을 다루지 못하는 박과수. 이건 박과수가 안에 부부인데 자기 애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찾아왔는데 문제는 아이가 부모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자기 파괴적인 방법을 생각해냈다는 것이다. 아이는 때로는 부모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충동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그거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게 되면 얘를 통제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나는 통제받지 않아. 이런 식의 뉘앙스를 심어줘야지 애가 그 이상 행동을 안 하게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18장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 현실요법이 다른 책들과 구별되었던 점은 책임성을 강조한 데 대한 것이었다.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실제 선택한다는 나의 주장을 더 발전시켰다. 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은 평소에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다가 그래 내가 내 스스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다 내가 선택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관념을 가지게 된다면은 정신 심리 상담 치료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런 내용이었고 다음에 자 우리가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전행동에는 엄청나게 큰 창의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좌절에 의해 유발되는 창의성은 우리의 뇌에서 쉬지 않고 작용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된 활동과 생각 혹은 인식, 느낌과 신체 반응을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창의성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도 뭐 OCD 같은 거, 강박증이나 여러 가지 뭐 환청이 들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 잘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막 강박적으로 손을 씻을 수가 있고 막 이렇게 보도블록으로 일직선으로 갈 수가 있고 어떻게 환청을 들을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생각지도 못했던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창의성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뇌 전두엽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윌리엄 글래서 말에 의하면. 그런데 그 뇌 전두엽을 약하게 하는 그런 약물을 먹으면 이게 좀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약물이 그 조현병에 쓰이는 그 약물이나 다 마찬가지. 그게 전두엽의 활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 이상 증상까지도 못 나타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의사들은 약으로서 좀 치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그렇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고 하지만 윌리엄 글래스는 근본적으로 약물 치료나 정신분석학적인 치료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무의식적 갈등을 유발하는 어린 시절에 외상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치료 과정에서 그것들을 재경험함으로써 이건 지금 정신분석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갈등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전이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 상담자에게 그들의 갈등을 옮긴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들에게 오직 통찰을 하게끔 해서 그들이 스스로 통찰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찾아냄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이게 정신분석학적인 접근이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신이 좀 반대를 합니다. 정신의학은 여러 가지로 위에서 말한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다. 의과대학을 포함해서 적어도 12년 동안 훈련을 받은 정신과 의사들은 심리치료로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 지불해야 하는 상담 비용을 낼 수 있는 내담자는 적다. 또 그러한 치료비를 낼 수 있는 보건제도도 적다. 많은 이들은 심리치료를 정신건강 분야의 경쟁자로 본다. 이 말이 뭐냐면 정신건강 분야를 지금 현재 대표하고 있는 게 양리학인데 약을 처방하는 거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 정신분석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상담하는 게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심리치료하고는 다르다는 거고, 심리치료하고 라이벌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그거를 하면은 1차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2차, 3차 이렇게 뭐 1년, 2년까지도 연장하면서 심리치료를 계속 과거를 탐색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진료비를 많이 받을 수 있죠. 양리학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어떤 약이 효과가 없거나 기대한 만큼 효과가 없다면 답은 새로운 약이 될 것이다. 제약회사는 손해볼 일이 없다. 우리 사회는 단절된 사람들이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정신질환이 있다고 믿는 한 기업에서는 병을 치료할 새로운 약을 만들어내는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약회사도 계속해서 새로운 약을 만들어내면서 돈을 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신의학이나 양리학 모든 것들이 계속 필요하니까 계속 그런 방법을 쓰는 건데, 근데 윌리엄 글래스는 이 두 가지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제약회사라는 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믿는 기업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윌리엄 글래스는 정신질환 자체가 허구다,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약을 믿지 않는 겁니다. 어린 시절의 외상 및 또는 성인 시절의 외상적 경험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어릴 적의 외상적인 경험이 원인이라는 건데, 그러나 이런 불행한 단절된 사람들을 상담하려고 하는 대신에 그들은 외상이 뇌화학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하며 그것은 약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윌리엄 글래스는 외상은 약이 아니라 인간관계나 사랑에 의해서 치유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때 좋은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추구할 수 없는 그림이면 과감하게 빼버려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고, 어찌됐든 간에 그런 어떤 긍정적인 접근 방법, 인간관계와 사랑,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런 긍정적인 접근, 욕심내지 않고 과감하게 자신의 좋은 세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 어쨌든 쉽지가 않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당신도 위대한 상담자가 되고 싶은가? 이 책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